왕관을 쓴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기를 타고 시위대에 오물을 뿌리는 영상을 올리고 트럼프 왕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흥미로운 최신 정보들 좀 더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혹시 미국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보셨다면 좀 접하셨을 수도 있는 그런 소식들인데요. 오늘 저희는 최근 해외 소식통들이 막 전하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들, 이걸 통해서 지금 막 요동치고 있는 미국 정치의 현주소를 함께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요즘 정말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소셜미디어 활동부터 시작해서요. 백악관의 외교 방식이라든지 또 언론을 대하는 태도 변화 그리고 미국 내 정치 갈등 양상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네, 하나하나가 다 좀 예사롭지 않은 소식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현재 미국 사회랑 정치권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뭘지 여러분과 함께 탐색해보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이게 해외 소식통들이 아주 크게 다루고 있는 논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파장이 엄청 커요. 네, 그 영상 말씀이시군요. 네. 이게 그냥 영상이 아니고 그 AI로 제작된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술적으로도 좀 이슈가 됐죠. 내용을 보니까 왕관을 쓴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기를 몰고 가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시위대 있잖아요. 근데 그 왕은 없다 시위대요. 네, 노킹즈 구호 외치는 사람들 위로 뭘 좀 오물을 투하하는 그런 장면이 담겼다는 거예요. KBS 뉴스 같은 데서도 이걸 다뤘더라고요. 저도 그 보도 봤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죠. 그쵸. 근데 더 좀 그런 건 이 영상이 올라온 시점이요.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가 막 벌어진 그날이랑 딱 맞물린다는 거예요. 아, 타이밍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우연이 아니고 시위대를 그냥 대놓고 조롱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 지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 사건에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하고 형식, 그리고 그 타이밍이죠. 전통적인 어떤 정치 지도자, 특히 뭐 현직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그런 소통 방식이나 품격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품위라는 게 있는데. 네. 어쩌면 근데 이게 그 자체가 어떤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규범을 아주 과감하게 깨버리면서 핵심 지지층한테는 뭐랄까 좀 카타르시스 같은 걸 주고 동시에 논란을 확 키워서 언론이나 대중의 주목을 자기한테 확 끌어모으는 그런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일부러 논란을 만드는 전략일 수도 있다. 네. 소스들을 보면요. 이런 방식이 지지층 결집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담론 전체의 수준을 좀 떨어뜨리고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는 그런 비판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존엄성 같은 가치가 훼손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그런 파격적인 소통 방식이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아, 외교 쪽에서도요? 네. 최근에 백악관에서 열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그 분위기가 아주 그냥 살벌했다는 해외 보도가 있었죠. 네,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그런 유력 매체 보도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막 고성을 지르고 상당히 거친 표현, 심지어는 욕설까지 쓰면서 압박했다는 거예요. YTN 같은 국내 언론에서도 이걸 꽤 비중 있게 다뤘더라고요. 욕설까지요? 대통령끼리 만난 자리에서? 네, 보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뭐 당신은 전쟁에서 지고 있다. 푸틴이 원하면 당신 파멸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심지어는 전황 지도를 그냥 내던지면서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넘겨라. 이렇게 강요했다는 내용까지 있어요. 이야, 이건 좀 심각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특히 더 주목받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나온 주장하고 맥락이 비슷하다는 그런 분석 때문이에요. 아, 푸틴과의 통화 이후에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요청했던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그냥 압박 전술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변화의 신호일까요?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요. 이건 그냥 뭐 해프닝 정도로 볼 게 아니고 미국 외교 정책 기조에 정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동맹국 정상. 그것도 지금 전쟁 중인 국가의 지도자한테 보이는 극도로 고압적인 태도예요. 전통적인 외교 의례나 어떤 동맹 관계의 존중? 이런 가치와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존중이 없네요. 네. 둘째는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이 확 바뀌었다는 그 정황이고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미국의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통적인 동맹의 가치나 국제 규범보다는 때로는 특정 지도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나 아주 단기적인 실리 혹은 그냥 힘의 논리가 더 우선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는 거죠. 힘의 논리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접근 방식이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동맹국들이 미국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꿀지는 여러분도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국제사회에서 지켜오던 어떤 품격이나 존엄성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고요. 이런 좀 비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외교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정치 상황에서도 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또 흥미로운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왕은 없다, No Kings 시위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이 시위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감, 이걸 넘어서서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연합뉴스TV 보도를 보면요. 시위 참가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조치들, 예를 들어서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군대를 동원하려고 시도한다거나 법원 판결을 안 따를 수도 있다, 이런 태도, 네네.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이나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을 아주 비민주적이다, 심지어는 독재적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비판이군요. 그렇죠. 실제로 소스들을 좀 종합해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처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도시에 주 방위군 투입을 강행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아, 있었군요. 근데 일부 연방법원이 이런 조치에 제동을 걸려고 하니까 반란법, 그러니까 인서렉션 액트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절대 안 물러서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는 보도도 눈에 띄어요. 반란법이라니 이거 진짜 상당히 이례적인 언급 아닌가요? 맞습니다. 반란법 인서렉션 액트는요. 연방정부가 주정부나 의회의 동의 없이도 국내에서 소요 사태 같은 게 벌어지면 연방 군대를 투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아주 강력한 법이에요. 미국 역사상 진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법의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큰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죠. 이름부터가 좀 무섭네요. 네, 연방정부가 주정부나 시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막 동원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이 반란법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미국 시스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주의, 즉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력분전 원칙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행위예요. 그리고 또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그 기준은 뭐냐? 이런 사회적 논쟁을 다시 짚이는 거죠. 결국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강경 조치들이 사회 통합보다는 분열을 더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인 권력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적 절차보다는 힘을 앞세우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죠. 권력 행사 방식의 변화는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거 있잖아요. 언론사들 공동 취재단, 그 풀 시스템? 아, 네. 풀 시스템.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어요. 앞으로는 백악관이 직접 현장 취재 기자를 선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 변화인가요? 공동 취재단. 그러니까 풀 시스템은요. 소수의 기자단이 대통령 근접 취재를 대표로 맡아서 하고 그 내용을 다른 언론사들하고 공유하는 방식이잖아요. 공간이나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모든 언론사가 다 접근하기 어려운 대통령 일정에 대한 취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관행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백악관이 직접 취재 기자를 선정하겠다.
이건 사실상 백악관이 언론의 취재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아주 큽니다. 통제요? 네, 어떤 언론사를 또 어떤 기자를 취재 현장에 들여보낼지 말 그대로 선택권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이건 당연히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을 배제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AP통신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바꾼 미국만 Gulf of America라는 명칭 대신에 기존의 멕시코만 Gulf of Mexico 명칭을 그냥 썼다는 이유로 백악관 집무실이나 대통령 전용기 취재 접근이 제한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사건이 있었죠. 법원이 일단 긴급하게 막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은 했지만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처럼 좀 비판적인 매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도 있었고요. 그렇죠. 아주 직접적인 압박이죠. 여기에 더해서 백악관 브리핑룸에 뉴미디어석이라는 걸 만들고 SNS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같은 1인 미디어에도 심사를 거쳐서 출입 자격을 주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했어요. 또 27세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나 과거의 소셜미디어에서 좀 논쟁적인 발언으로 유명했던 스티븐 청을 공보국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런 흐름하고 무관치 않아 보이고요. 이건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언론과의 관계 설정을 바꾸는 걸 넘어서요. 정보가 유통되는 방식 자체를 좀 재편하려는 시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의 그 게이트키핑 역할, 이걸 약화시키고 정부의 메시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우호적인 채널, 예를 들면 뉴미디어나 1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거죠. 아, 기성 언론을 좀 건너뛰겠다. 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이런 방식이 정보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질문을 낳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 그리고 언론의 자유라는 미국의 오랜 민주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정보 접근 방식 자체가 바뀌면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방식이나 시민들의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 환경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이런 좀 강경한 태도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개인이나 집단을 향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암살된 우익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 사례가 좀 대표적인데요. 아, 그 사건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순교자라고 칭하면서 대통령 자유의 훈장을 추서하고 그의 죽음을 진보 진영 탓으로 돌리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굉장히 상징적인 행보였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국무부가 소셜미디어에서 이 찰리 커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일부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 조치 아닌가요? 네, 매우 이례적이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조치입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도 외국인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박탈한다. 이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특정 인물을 막 영웅시하고 반대 세력을 악마화하는 그런 수사법과고 결합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뭔가 본보기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럴 수 있죠. 정치적 반대 세력이 강한 지역을 향한 압박도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스턴 시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월드컵 본선 경기 유치를 박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하고 또 LA를 향해서도 올림픽 준비가 미흡하면 개최지를 옮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월드컵이랑 올림픽까지요? 네. 물론 대통령한테 월드컵이나 올림픽 개최지를 마음대로 바꿀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주최 기관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와요. 이런 행위들은 국가적인 상징이나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마저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정치 세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국제 행사를 볼모로 삼는 듯한 모습은 사회 통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할 위험이 아주 크죠. 내 편 아니면 불이익 준다. 이런 메시지군요. 그렇죠. 우리 편이 아니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앞서 언급된 그 비판자에 대한 비자 취소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압박 전술들은 사회 전체의 안정과 건전한 정치 문화 발전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통합보다는 우리 편과 적을 가르는 대립 구도를 강화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소식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시위대를 조롱하는 듯한 영상 공유부터 동맹국 정상에게 거친 언사를 보였다는 외교 비화,
국내 시위대에 대한 군 동원 가능성 언급과 반란법 거론, 그리고 언론과 반대 세력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까지. 네, 하나하나가 다 무게감이 있죠. 맞아요. 이 정보들을 통해서 현재 미국 정치의 아주 격렬한 단면, 그리고 그 이면에 흐르는 어떤 변화의 기류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사건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그냥 개별적인 이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조각들을 좀 맞춰보면 아마 여러분도 한 가지 공통적인 패턴, 이런 어떤 질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패턴이라면 어떤 걸까요? 이렇게 기존의 규범을 깨는 파격적인 소통 방식, 또 외교적 관례나 민주적 절차에 대한 도전, 그리고 반대 의견에 대한 강경한 압박.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뭐 효율성이나 힘의 과시, 혹은 특정 집단의 어떤 열망 같은 가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근간으로 여겨져 왔던 가치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존엄성이라든지 통합, 합의, 절차적 정당성 같은 그런 가치들이 재정이 되거나 심지어는 좀 약화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원초적인 감정이나 욕망, 돈이나 권력 같은 것들이 이런 가치들보다 우선시되는 것 한 모습으로요. 아, 기존의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앞으로 미국 사회의 모습, 그리고 또 세계 속에서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생각의 지도를 넓히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랬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정보꾸러미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